안녕하세요. 최근 법원에서 나온 흥미로운 판결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우리 생활이랑 아주 밀접한 돈 문제, 계약, 세금 같은 거요. 이런 민사 판결들이 2025년 8월하고 9월에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최신 민사 판례 쟁점 분석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 이 복잡해 보이는 판결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된다 하는 포인트를 쏙쏙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냥 판결 요지 읽는 거 말고요.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법이라는 게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의 뭐랄까 약속이자 기준이잖아요. 최신 판례를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흐름 같은 걸 읽을 수 있거든요. 오늘 다룰 내용들이 바로 그런 현재 진행형의 고민들을 담고 있죠.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좀 민감해하시는 임금 문제입니다. 2021-23914 판결인데요. 아니,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주는 돈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 이게 핵심 질문 중 하나였어요. 예를 들면 특정 날짜까지 재직해야 준다거나 아니면 몇 년 이상 근무해야 준다. 이런 식의 조건이 붙은 금융 항목들 말이죠. 네, 여기서 통상임금 개념을 아주 쉽게 한번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요. 그냥 정해진 근무 시간에 일하기로 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 비슷한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걸 기준으로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수당 같은 걸 계산하니까 액수가 사실 꽤 중요하죠. 법에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세 가지를 따지는데 이게 실제 사례에서는 해석이 좀 갈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상당히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 돈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시간, 그러니까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부가적인 조건이 좀 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건 단순히 실제로 그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받기로 약속된 그 돈의 성격이 뭐냐 이걸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서 주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재직 조건 같은 게 붙어 있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설계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냥 지급 방식이나 조건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 이걸 따져야 한다는 거네요. 근데 이 판결에는 항소 절차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일부만 이기고 일부는 졌을 때 항소를 안 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고가 100을 청구해서 60을 이겼는데 피고만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재판을 하더라도 원래 원고가 졌던 그 40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할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불복할 건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소송 전략에 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임금 범위도 좀 넓어지고 항소 절차도 명확해지고 임금 소송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의미가 큰 판결이네요. 자, 그럼 다음 판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22-84520 판결인데 이건 상황이 좀 꼬여 있어요. A가 B한테 돈을 받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글쎄 B가 별도 소송에서 사실 A도 나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그걸로 퉁치자, 즉 상계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상계 판결이 A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나온 거죠. 이때 B가 이 나중에 나온 판결로 A의 강제 집행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여기서 핵심은 상계 주장하고 법원의 판단 시점입니다. B가 상계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건 A 판결 변론이 끝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그래 상계하는 게 맞다고 실제로 판단을 내려준 것은 A 판결 변론이 끝난 후였다는 거죠. 민사집행법에서는 확정 판결의 집행을 막으려면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를 내세워야 하거든요. 그럼 B가 상계 의사를 밝힌 시점은 변론 종결 전인데 법원에 오케이 사인이 난 건 후니까 이걸 변론 종결 후 사유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딱 쟁점이었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법원의 결론은 그렇다였습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실질적인 상계 판단이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설령 그 상계 의사 표시 자체는 그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근거로 첫 판결의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왜 그렇죠? 뭔가 좀 법기술적인 느낌인데요? 소송에서 하는 상계 주장은 좀 특수하게 봐요. 주장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법원이 심리를 해서 판단을 내려줘야 비로소 확정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주장한 쪽에서 철회할 수도 있고 좀 유동적인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 즉 법원의 판단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니,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소송 결과가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좀 불안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소송이 여러 개 막 얽혀 있을 때 집행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확정 판결의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실질적인 권리 변동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다음은 세금 관련된 판례 2025-11104를 좀 볼까요? 이게 차명계좌 논란이랑 좀 엮여 있었는데 핵심은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에 대한 거였어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금융실명법 하에서 은행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서 만든 계좌는 아주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예금 명의자가 주인이라는 원칙입니다. 돈을 뗀 사람이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요. 그 금융기관하고 돈 된 사람 사이에 이 돈은 명의자 것이 아니라 돈 된 사람 거다라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금 관련 불복 절차인데요. 세금 고지서에 문제가 좀 있더라도 그게 당연 무효.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잘못 냈으니까 돈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행정 절차, 그러니까 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걸 거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해요. 과세처분의 하자가 있긴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정도, 이걸 취소 사유라고 하는데 거기에 불과하다면 그 처분의 효력 자체를 일단 인정하고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밟으라는 거죠. 공정력이라는 행정법상의 원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고지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바로 민사법원으로 달려갈 게 아니라 일단 세무당국이나 행정법원에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게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에는요. 이 사건에서는 하급심이 이 부분을 좀 간과해서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본 건 맞다고 봤지만 과세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건 잘못이다 이렇게 본 거죠.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중요하군요. 그 절차 문제가 또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2025-11932 지역주택조합 이야기인데요. 조합이 아주 중요한 계약, 특히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사실 꽤 자주 발생합니다. 주택법이나 조합 규약에서는 조합원의 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데요.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죠. 법원은 이런 규정을 단순한 내부 규칙이 아니라 외부에도 효력이 미치는 강행 규정으로 봅니다. 강행 규정이라면 어기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그런 계약은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죠. 계약 상대방이 나는 총회 의결 없었다는 거 몰랐다. 이렇게 주장해도 그걸 과실 없이 몰랐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좀 다른 결론이 나왔어요. 조합 가입 계약을 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무상 제공 같은 부가 약정을 했는데 이 약정이 총회 의결 누락으로 무효가 됐어요. 그럼 원래 조합 가입 계약까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 민법에 일부 무효 법리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어떤 계약의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전부 무효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이 계약은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는 건데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 무상 제공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조합원들은 아마 주된 목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조합 가입 계약 자체는 유지하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걸 가상적 의사라고 하죠. 그래서 주된 가입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부가 서비스가 날아가도 본 게임은 계속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이것도 참 현실적인 판단 같습니다. 조합 계약할 때는 총회 의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또 일부가 잘못됐다고 해서 전치가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 사례군요. 맞습니다. 계약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과 부가적인 부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 당사자들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판례입니다. 2015-218121, 21813 판결인데요. 이건 공작물 책임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물 간판이 부실하게 설치돼서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쳤다. 이럴 때 건물주나 관리자가 책임지는 경우죠. 이 사건은 에너지 저장 장치, 그 ESS 화재와 관련이 됐어요. 네,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이라는 것은 시설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점유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책임이 위험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물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 그 자체의 책임을 묻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문제였어요. 이 사건에서는 ESS 화재로 인해서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시설 피해 말고 이런 2차적인 경제적 손실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공작물 책임은 그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봤습니다. ESS 화재의 경우 직접적인 위험은 역시 불이 나서 타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화재로 인한 시설물 소실 같은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중단 같은 경제적 손실은 이 공작물 책임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계약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취지죠. 그렇군요. 모든 손해를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시설물의 결함이 가진 본질적인 위험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네요. 책임 범위를 좀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한정 책임을 확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이 판결에서는 소송 절차상 중요한 점도 하나 짚었는데요. 여러 개의 청구, 예를 들어 뭐 A 또는 B를 달라 이렇게 얽힌 사건에서 상고심이 일부를 파기할 때는 관련된 다른 청구 부분까지 함께 파기해서 하급심이 전체적으로 다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송 절차의 통일성이나 효율성을 위한 것이죠.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민사 판례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통상임금의 범위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상계 문제, 세금 분쟁 절차, 또 조합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시설물 책임의 한계까지 법원이 기존의 원칙들을 구체적인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 법의 어떤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려는 경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상임금 판결이 대표적이죠. 둘째는 정해진 절차, 특히 행정 절차라든지 조합의 총회 의결 같은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여전히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고요. 셋째는 책임 범위를 좀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노력, 공작물 책임 판결처럼요. 이런 어떤 균형 감각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법률 원칙이 실제 여러분의 삶이나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의미와 영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특정 시점 재직 같은 조건이 통상임금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한번 생각해보면 많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 제도 있잖아요. 이런 제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석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